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러시아 전차들이요 보병용 대전차 화기에 격파됐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죠. 이 전차 무용론이란 건 한마디로 전차가 전장에서 더 이상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 매체에서도요 전차 무용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전차 무용론의 역사와 함께 진짜 전차는 이제 현대 전장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전차 무용론 시기가 있나 보죠? 사실 그 전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전차 무용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전차 무용론이 등장한 거는 역시 제4차 중동전 때였죠. 이 이전에 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의 전차 손실 대수는 259대였습니다. 반면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잃은 전차 수는요 무려 800대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때 이스라엘이 잃은 전차들 대부분이요 보병용 대전차화기 때문이란 거죠. 9K-11 말류카 미사일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알라의 요술봉 RPG-7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류카 미사일은 이제 나토 코드명은 새 건데, 이 미사일은 사실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이어 유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수가 조준경을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유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아주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운용 방식인데, 당시 이집트군은 이스라엘 전차 한 대에 서너 개의 대전차 팀이 붙어가지고 집중 사격하는 방식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류카 대전차 미사일은요 500m 이내에서는 유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유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500m 이내는 무엇이 담당하냐? 알라의 요술봉 RPG-7이 담당해요. 그래서 RPG 역시 4-5개 팀이 한 대를 집중 사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개전 초반에 이집트군은요 수십 개의 대전차 팀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거의 괴멸 상태로 몰아넣었죠. 당시 이스라엘군 통신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헤드폰으로 죽음의 고통을 절규하는 전차병들의 비명소리가 며칠이고 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전차 무용론 제1차 쇼크였죠. 다음으로 살펴볼 건 1979년에 발발한 소련 아프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철저히 소련 정규군하고 아프간 무자헤딘 게릴라들의 싸움이었어요. 전쟁 초기에 무자헤딘 게릴라들은요 소련군으로부터 노획한 RPG-7으로 소련군 기갑부대를 상대했어요. 이 이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CIA는요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RPG를 구입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무자헤딘한테 지원하죠. 근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 국토가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련군 기갑부대가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험준한 산악지역에 숨어있던 게릴라들에 의해서 이 소련군 기갑부대가 아주 혼쭐이 납니다. 뭐에? RPG 세례. 이 전쟁에서 최초 전쟁에 투입한 소련군 기갑 차량은 약 1800대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갑 전력이 충원됐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CIA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련군은 무려 전쟁에서 2000대가 넘는 기갑 차량을 RPG-7에 의해서 손실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1차 유고 내전이에요. 슬로베니아가 유고 연방에서 이제 탈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91년 6월 25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본격적으로 이제 4분의 1을 되기 시작한 건데, 이 연방의 붕괴를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 정부는요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투입시킵니다. 당시 슬로베니아군은 거의 민병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서 무기 밀매상을 통해 밀수한 대전차 로켓 아름브루스트였죠. 이 아름브루스트는요 독일이 개발한 대전차 로켓입니다. 근데 생산권을 80년대에 싱가포르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생산했는데 성능은 RPG-7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로켓 발사기는 뒤에서 후폭풍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실내에서 쏠 수가 없는데, 이 아름브루스트는 그 뒤쪽에다 플라스틱 그 조각들을 많이 껴놨어요. 그래서 이 후폭풍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이제 퍼뜨려 버리면서 이제 후폭풍이 상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브루스트는 건물 안에서도 쓸 수가 있었어요. 슬로베니아군은요 이 아름브루스트를 이용해서 시가전에서 유고 연방군의 기갑 차량한테 불벼락을 쏟아붓습니다. 31대 전차하고 22대의 장갑차, 87문의 야포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유고 연방군은 패주했죠. 결국 유고 연방은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전차 무역론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요, 데베카 계곡 전투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제블린 미사일로 5대 이라크군 T-52 전차하고 3대 BMP 장갑차를 격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조직, 그러니까 테러 조직이죠. 헤즈볼라인데 이스라엘의 기갑부대를 상대한 이 헤즈볼라는요, 러시아제 코넷 대전차 미사일하고요, 북한제 불세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이 북한제 불세는 이제 이 파고시라는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걸 카피한 거예요. 이 코넷은요,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코넷의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개량형은 탄두 무게가 무려 10kg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4, 5kg 하거든요. 근데 10kg이 엄청난 거예요. 균질 아변강판 기준으로 무려 1400mm의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이 헤즈볼라는 RPG-7도 운영했어요. 근데 어떻게 운영했냐? 이스라엘 전체가 오면은 그냥 쏴 제낀 게 아니라 낮은 건물 옥상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나가면 위에서 밑을 보고 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기갑 차량의 상부를 노리는 전법을 했죠. 이 결과 이스라엘은 약 20대의 전차를 잃었는데요. 전차전 없이 보병용 대전차 화기에 또 당한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원래 이스라엘제 기갑 차량들은요, 전차나 장갑차나 할 것 없이 떡장갑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교리가 뭐냐, 승무원의 생명은 반드시 살려야 되거든. 군의 인적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웬만한 피격이 있어도 차량이 운행 불능이 될지언정 사람은 살아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승무원들도 희생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헤즈볼라의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이 결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정권이 교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요, 이스라엘 전차에 APS, 즉 능동 방어 장치가 탑재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죠. 이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요, 2014년에 이라크에서 미군 M1A1 전차를 격파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요, 2016년 시리아 내전에서 터키군은 최신형 레오파드 2 A4 전차를 포함한 약 50여 대의 전차를 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약 10대의 터키군 전차가 전차전 없이 러시아제 코넷이나 혹은 파고 대전차 미사일에 격파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오파드 2 전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이 대전차 무기, 대전차 미사일 때문에 전차의 순환시대가 온 거죠. 정말 전차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 그런 정도가 된 건가요? 전장에서 전차의 가치가요,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차가 아주 쓸모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일단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갖추기 어려운 게릴라들 상대로는 여전히 전차는 죽음의 사신이에요. RPG를 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요, 현재 선진국들의 3세대 이상 전차들 혹은 3.5세대 전차들은요, RPG를 이른바 몸빵할 수 있는 수준의 장갑을 갖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하고 네덜란드는요,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레오파드 2 A6를 투입해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 때 이제 미군은 이제 스트라이크 장갑차 부대를 주로 투입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속 기동군이잖아요. 경량화된 장갑차. 근데 이거를 사용하던 미군이 2004년 팔루자에서 아주 큰 코 다쳐요. 그리고 2004년 팔루자 전투에서 미 해병대의 전차가 와서 겨우겨우 극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팔루자 전투 이후에 이라크에서 미군은 점점 전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2017년에 필리핀의 마라위 전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필리핀 정부군하고 이제 반정부 게릴라, 이슬람 반정부 게릴라하고 싸운 그런 전투였는데, 당시에 필리핀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가 뭐였냐면 아주 구식의 영국제 스콜피언 경전차입니다. 야,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콩알 전차예요. 콩알 전차. 그러니까 포도 76mm 포예요.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러니까 이거 40대가 전부였다고, 필리핀군이. 그러니까 섬나라니까 내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워낙 형편없는 전차니까 2차 대전 때 쓰던 구식 바추카포한테 맞고 작살이 나요. 그리고 뭐 사제 폭발물도 뭐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병사들 말을 들어보면 전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컸다고 증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요, 결국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인 화력과 방어력이 전투에서는 결정적이라는 얘기죠. 이 전차한테 정말 지옥인 게 시가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가전에서도요,
적이 버티고 있는 건물을 만약에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전차가 없으면 포병 전력을 끌어오거나 미사일을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전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훨씬 손쉽게 해결이 돼요. 쏙쏙 들어가니까 전차 포탄 쏘면은. 그러니까 전차가 무용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병이 되어보세요. 아군 전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 전차가 없는 상황에서 적의 전차가 나타났다? 이때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차는 능동 방어 장치가 있으니까 네. 뭐 대전차 미사일을 좀 그래도 덜 무서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선 능동 방어 장치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 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트로피 시스템이라는 능동 방어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운용을 해보고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지금 서방제의 능동 방어 장치 시장을 이 이스라엘제 트로피가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능동 방어 장치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일단 이 능동 방어 장치란 건 뭐냐면 적의 뭐 대전차 미사일이건 로켓이 날라오건 여기서 뭔가 발사체를 쏴서, 요격체를 쏴서 이게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터트리는 거거든요, 밖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전차 주위에 보병이 있다가는 자칫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군 전차의 센서 등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었어요. 뭐 로켓탄 잡는 발사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펑 쏘는 게 아닐까. 뭔가 여기 이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게 나가서 때려야 되거든. 실제로 이스라엘군은요, 트로피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차전의 교리를 다시 손봐야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차와 기계화 보병의 근접 연계 작전은 더 이상 실시하기 어려워졌어요. 또 하나,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은요, 크게 고정형하고 터렛형으로 나뉩니다. 고정형은 이제 고정된 방향으로 쏠 수 있는 거고, 터렛형은 이렇게 확 돌아가니까 전차 포탑처럼 돌아가는 거지. 고정형은 각 방향별로 일정 개수의 대응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모든 방향에서, 전 방향에서 동시 방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빨라요. 다만 고정형이기 때문에 뭐예요? 방향별로 설치가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대응탄 개수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적이 뭔가 쐈어. 이거 방어를 일단 했어요. 근데 이쪽 방향에 있는 APS 시스템에 더 이상 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돌려. 뭐 돌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장을 이탈해서 재장전해야 돼. 반면에 터렛형은요, 비교적 재장전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지속성은 우수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동시 대응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고가예요. 실제 이 트로피 시스템 한 세트의 가격은요, 약 90만 달러입니다. 한 세트 가격이. 우리나라 돈 약 1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세트만 달아야겠어요? 그렇진 않죠.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죠. 이번에 히트친 미국제 제블린 같은 탑 어택 가능한, 그러니까 전차 상부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이 탑 어택이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이 능동 방어 시스템도요, 고각으로 조준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이, 하늘 높이. 고정형은 아예 수직으로 추가 배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터렛형, 돌아가는 터렛형도 90도로 위로 올려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탐지 센서도 추가 배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탑 어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타입은 나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중력 가속도가 있어서 더 빨라요.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은요, 레이더 등 탐지 센서하고 기타 장비들이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본 시스템의 무게가 1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 시스템만 있을 리는 없죠. 추가 시스템이 또 붙어야죠. 여러 방향 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엔 전차 중량에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격체를 쏘는 걸 이제 하드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소프트킬 시스템이에요. 이 소프트킬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대부분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레이저 유도나 뭐 지령 유도, 시선 유도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적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걸 탐지하면은 일단 레이저 빔을 교란시킬 수 있는 연막탄을 뿌리면 되거든. 그리고선 현장을 빨리 이탈하면 된다고. 그 와이어로 유동한 경우에는 대상 목표물이 움직이게 되면 유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킬 시스템이 워낙 고가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요즘은 소프트킬 시스템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이 실전에서는 그 효과를 입증한 건 맞지만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능동 방어 체계만을 맹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전차 무용론에 대한 연구소장님의 생각은? 이 전차의 위상은 떨어졌을 때 아직 그 효용 가치는 남아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날로 발전해가는 보병용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됩니다. 이 APS 시스템이나 장갑의 강화로는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이 APS 시스템으로 떡칠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소프트킬 시스템 있죠. 이 소프트킬 시스템의 발전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게 좋겠다. 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혹은 로켓탄이 날라올 때 이거를 재빠르게 탐지해서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감시 시스템 쪽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판단해요. 또 하나, 이 무인기라고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감시 정찰기를 전방에 띄워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지한 결과를 전차하고 데이터 공유하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차가 무인기를 날려서 위험 요소를 파악했다. 그럼 전차가 글로 화라락 달려가서 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 바로 뒤에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뭐냐? 차량화된 박격포나 아니면 경량 자주포 시스템이 함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인기가 탐지해낸 위협을 바로 이들이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차는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병용 대전차 무기의 위협에 상당한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죠. 뭐든 완전한 방법은 없어요. 자,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 긴급 점검 시간에 전차 무용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